서울 도심 한복판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강남그룹. 이 나라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이름. 그 건물 50층 회장실 앞에 10살짜리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교복 바지, 단추 하나가 떨어진 흰 와이셔츠, 손에는 낡은 바둑판 하나.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 비서실 직원 3명이 아이를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70이 가까운 남자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강태준. 이 나라에서 그의 말 한마디에 떠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0살짜리 아이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랑 바둑 한 판 두세요. 제가 이기면 우리 엄마 누명 풀어주세요. 회장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비서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경호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태준의 입가에서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누구이길래,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부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단 하나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정숙은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올라와 야간 대학을 다니며 강남그룹 비서실에 입사한 것이 그녀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날이면 아들 준호에게 떡볶이를 사줄 수 있었고, 여름이면 준호가 좋아하는 바닷가에 하루짜리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준호는 8살 때부터 동네 바둑 도장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한정숙이 억지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시간이 저녁 8시가 넘었고 혼자 집에 있는 아이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바둑 도장은 늦게까지 문을 열었고 원장 오달수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정숙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달수 원장이 어느 날 전화를 해왔습니다. 준호 어머니,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정숙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고 원장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그저 그랬습니다. 특별해 보이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정숙의 삶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그룹 비서실에 새 비서실장이 부임했습니다. 박재원. 나이는 45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이 적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조용한 것과 선한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정숙은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박재원이 부임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한정숙은 야근을 하다가 우연히 비서실장실 서랍 안에 놓인 서류 한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정리를 부탁받은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든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들, 날짜, 수신 계좌번호, 그리고 박재원의 서명, 숫자를 더하자 억 단위가 넘었습니다. 한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정숙이 출근하자마자 박재원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어젯밤에 야근했죠? 네, 그랬습니다. 뭐 특이한 거 없었어요? 한정숙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이 그녀를 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강남그룹 감사팀이 한정숙을 불렀습니다. 비서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가 한정숙의 개인 사용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금액은 4,300만 원이었습니다. 한정숙은 자신이 사용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역서에는 한정숙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필체였습니다. 한정숙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정숙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한정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한정숙은 그 말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3개와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한정숙의 눈물샘을 건드렸지만 그녀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준호 앞에서만큼은 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억울하다는 것을 준호는 알았습니다. 설명을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10살짜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준호가 바둑 도장에 처음 나타난 건 8살 때였습니다. 오달수 원장은 그날을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온 아이가 도장 한가운데 서서 바둑판을 바라보던 눈빛. 처음 보는 것을 신기해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만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달수는 그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준호는 도장에서 자기보다 2살, 3살 많은 아이들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과 대등하게 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오달수 원장은 준호를 상대로 직접 바둑을 뒀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오달수는 30년 넘게 바둑을 뒀습니다. 아마추어로는 상당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0살짜리 아이에게 졌습니다. 그것도 완패였습니다. 그날 이후 오달수는 준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해고됐다는 사실을 준호는 사흘째 되는 날 알았습니다. 한정숙이 말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가 낮에 집에 있었고 다음 날도 있었고 그 다음 날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준호는 혼자 바둑 도장으로 갔습니다. 오달수는 준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뭔가 있다는 것을.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 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달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강남그룹 회장님이 바둑 좋아하신다고 하던데요. 오달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바둑광이라고 소문났지. 왜?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오달수는 그 수를 보다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수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원장님, 회장님한테 바둑 도전할 수 있어요?
오달수는 준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그분이 누군지 알아? 이 나라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이야. 10살짜리 아이가 찾아간다고 만나줄 사람이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아침, 오달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달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정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정숙은 준호가 아침에 학교 간다고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오달수는 직감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남그룹 본사 건물 앞에 내렸을 때 오달수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교복 바지, 작은 어깨에 맨가방, 그리고 손에 들린 낡은 바둑판. 준호였습니다. 오달수는 달려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 가자. 준호는 오달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원장님, 저 들어가야 해요. 오달수는 준호의 손목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말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릴 수 있는 아이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결국 오달수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준호 옆에 섰습니다. 혼자는 못 보내겠다. 같이 가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달수는 그 옆을 말없이 따라 걸었습니다.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두 사람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와 50대 아저씨가 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오달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러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남그룹 본사 로비는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은 사람 키의 4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오달수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안내 직원 1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교복 바지를 입은 10살짜리 아이가 바둑판을 들고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직원의 목소리는 당황함을 숨기려는 듯 과하게 차분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은 옆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옆 직원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달수는 뒤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혹시 예약은 하셨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사전 예약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하다고. 어른이 함께 왔다면 담당 부서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그러나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출입이 제한된다고. 오달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이 아이 바둑 선생입니다. 회장님께 꼭 전달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직원은 다시 망설였습니다. 경비원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비서실장 박재원이었습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걷다가 안내 데스크 앞에 멈춰 선 두 사람을 보고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도 박재원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박재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교복 입은 아이, 바둑판, 뭔가를 직감한 것처럼 그는 천천히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직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재원은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네. 이유가 뭔데? 준호는 잠시 박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재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이가 올 곳이 아니야. 돌아가.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달수는 준호의 어깨 뒤에서 조용히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비서 한 명이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회장 전담 비서 김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재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전달했습니다. 박재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60대 후반. 키가 컸습니다. 검은 머리에 흰 줄기가 드문드문 섞였고 눈빛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지르다가 안내 데스크 앞 상황을 보고 멈췄습니다. 시선이 준호에게 꽂혔습니다. 준호는 강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바둑판을 가슴께로 올렸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경비원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준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랑 바둑 한 판 두세요. 제가 이기면 우리 엄마 누명 풀어주세요. 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로비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엄마가 누구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한정숙입니다. 비서실에 계셨습니다. 강태준의 입꼬리에서 웃음기가 빠졌습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박재원을 한번 봤습니다. 박재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다시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올라와. 50층 회장실은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저 멀리 한강이 가늘게 빛났습니다. 회장실 한가운데에는 긴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책장이 가득 들어서 있었습니다. 책장 한편에 바둑판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묵직한 바둑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바둑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강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비서 김수연이 옆에 섰습니다. 박재원은 문 가까이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오달수는 준호 뒤에 서서 조용히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몇 살이야? 10살입니다. 바둑은 얼마나 뒀어? 2해 됐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2해. 그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2해 된 아이가 나한테 바둑을 두자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은 팔을 들어 비서 김수연을 불렀습니다. 이대리, 최 부장 불러. 김수연이 나갔습니다. 박재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에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내려보내겠습니다. 강태준은 박재원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최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체격이 좋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강남그룹 바둑 동호회 회장이자 아마추어 전국 대회에서 2번 입상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강태준의 바둑 상대로 자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부장은 준호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을 봤습니다. 이 아이랑 한 판 더 봐. 최 부장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둑판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준호와 최 부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달수는 뒤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20수까지는 평범했습니다. 최 부장은 여유 있게 뒀습니다. 상대가 10살짜리 아이라는 것을 의식한 탓인지 수읽기보다는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국면을 이끌었습니다. 강태준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지켜봤습니다. 30수가 지났습니다. 최 부장의 손이 처음으로 잠깐 멈췄습니다. 준호의 수가 이상했습니다. 틀린 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했습니다. 최 부장이 다음에 둘 자리를 미리 막아놓은 것처럼 정확히 그 자리에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고개를 숙이고 바둑판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을 놓았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다음 수를 뒀습니다. 최 부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40수, 50수, 수가 쌓일수록 최 부장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바둑판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빠르게 뒀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60수가 넘어가자 형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의 집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준호의 돌들이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판을 나눠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한 수를 두고 나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재원은 팔짱을 풀었습니다. 김수연은 바둑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달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75수. 최 부장이 돌을 내려놓다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졌습니다. 회장실 안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바둑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돌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강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아까와 똑같았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가르쳤어?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회장실 안이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박재원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엄마요. 그 한마디가 회장실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다시 바둑판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돌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최 부장이 진 자리들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얼마나 배웠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많이요. 엄마가 바둑을 잘 두세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하는 사람처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재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한 판 이긴 것뿐입니다. 최 부장이 봐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강태준은 박재원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한 판 더 둬. 박재원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강남그룹 법무팀 이과장. 전직 바둑 연구생 출신으로 아마추어 최고 단계에 가까운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최 부장보다 한 단계 위였습니다.
이 과장은 회장실에 들어서다가 바둑판 앞에 앉아 있는 준호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강태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더 봐. 이 과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첫 수를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이 과장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첫 수부터 날카롭게 공간을 나눴습니다. 프로 연구생 출신의 수익기가 바둑판 위에 펼쳐졌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준호는 그 수를 보고 잠깐 바둑판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이 과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10수, 20수, 수가 쌓일수록 이 과장의 손이 느려졌습니다. 준호의 수는 빨랐습니다. 이 과장이 공간을 가져가면 준호는 더 깊은 곳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이 과장이 연결하려 하면 준호는 그 연결을 끊었습니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0수가 지나자 이 과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강태준은 이제 소파에서 일어나 바둑판 옆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판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45수. 이 과장이 긴 시간을 들여 한 수를 놓았습니다. 그 수는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이 과장이 찾아낸 최선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옆자리에 돌을 놓았습니다. 이 과장이 굳었습니다. 그 한 수로 이 과장의 최선이 무력화됐습니다. 판은 다시 기울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 과장은 바둑판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졌습니다. 회장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수연은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최 부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달수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박재원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오랫동안 바둑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호가 둔 수들을 하나하나 다시 짚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이런 바둑을 배웠는지 강태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준호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두겠다. 오달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박재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강태준은 박재원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박재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태준은 다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바둑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건은 그대로야. 내가 이기면 엄마 일 다시 들여다보겠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첫 수를 놓았습니다. 강태준은 바둑을 50년 가까이 뒀습니다. 15살에 처음 바둑판을 접했고 사업을 하면서도 바둑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재계에서 그와 바둑을 둬서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프로 기사 출신 지인과 뒀을 때도 호각이었습니다. 바둑은 강태준에게 사업 다음으로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10살짜리 아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첫 수부터 강태준은 힘을 뺐습니다. 아이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바둑을 두는지 먼저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첫 수를 보는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자리였습니다. 강태준이 오래전에 연구했던 포석. 흔히 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수도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이 젊은 시절 스스로 연구하고 몇 번의 대국에서만 썼던 수였습니다.
기록으로 남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확히 그 자리에 첫 수를 놓았습니다.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렇게 생각하며 두 번째 수를 놓았습니다. 준호가 응수했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수 역시 강태준이 알고 있는 수였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이 30년 전 한 대국에서 상대에게 당한 수였습니다. 그 대국에서 강태준은 졌습니다. 평생 잊지 못한 한 판이었습니다. 그 수순을 강태준은 지금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바둑판에서 눈을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그냥 바둑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다음 수를 놓았습니다. 준호가 응수했습니다. 또 그 수순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대국의 수순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뒀습니다. 준호도 계속 뒀습니다. 수가 쌓였습니다. 30수, 40수. 강태준은 이미 이 바둑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기보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보의 끝은 강태준의 패배였습니다. 그는 그 수순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다른 자리에 돌을 놓았습니다. 준호가 잠시 바둑판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강태준은 그 수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수는 강태준이 30년 전 그 대국에서 변화를 시도했을 때 상대가 뒀던 수와 똑같았습니다. 30년 전 강태준은 그 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그 자리에 돌을 놓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강태준은 오랫동안 바둑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수 누가 가르쳐 줬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엄마가 이 수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라고 했어요. 이 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강태준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정숙입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멀리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연이 강태준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평생 회장 곁에서 일해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단단하고 냉정하던 사람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박재원도 강태준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바둑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아있는 수순을 마저 읽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결말이었습니다. 이 판은 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바둑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정숙 씨 다시 들여다보겠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달수는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재원은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을 찾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수연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안에서 오래 눌러놓았던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남그룹 본사 건물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의 지시로 감사팀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한정숙의 사건 파일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담당자들이 서류를 다시 뒤졌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서명 대조, 계좌 이체 기록.
처음 조사 때는 한정숙의 것으로 결론 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명 샘플을 다시 비교했습니다. 한정숙이 평소 서류에 남긴 서명과 횡령 내역서에 찍힌 서명, 육안으로는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필압이 달랐습니다. 한정숙은 서명할 때 마지막 획을 올려 끝냈습니다. 그런데 내역서의 서명은 마지막 획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감사팀장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재원은 자신의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외장하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게,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능숙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수현이었습니다. 박재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퇴근 안 했어요? 김수현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박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재원의 시선이 그 봉투에 꽂혔습니다. 김수현이 말했습니다. 실장님, 저 오래 고민했습니다. 박재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대리,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김수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재원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박재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체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정숙이 해고되는 것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박재원이 한정숙에게 뒤집어 씌운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여러 번. 그러나 매번 멈췄습니다. 박재원은 이 회사에서 회장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밉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정숙의 사례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준호를 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바둑판을 들고 회장실 앞에 서 있는 것을, 엄마 누명을 풀어달라고 목소리 하나 떨지 않고 말하는 것을. 김수현은 그 순간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박재원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체 내역서입니다. 실장님 명의 계좌로 들어간 것들 정리했습니다. 회장님께 드리려고요. 박재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대리 후회할 거예요. 김수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1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강태주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반쯤 끈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수현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수현은 가지고 온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태주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1장, 2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김수현은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한정숙 씨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고. 강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재원 지금 어디 있어요? 김수현이 대답했습니다. 집무실에 있습니다. 파일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팀장 지금 당장 올려보내요.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요. 그날 밤 11시 박재원은 회사를 나서려다 로비에서 감사팀과 법무팀 직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빼앗겼습니다. 외장하드가 나왔습니다. 박재원은 그 순간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습니다. 한정숙은 그날 아침 병원에 있었습니다. 며칠째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스트레스가 쌓인 탓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아침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달걀이든 김치찌개든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정숙은 그것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것을 매번 참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강남그룹 감사팀장이었습니다. 한정숙 씨, 저희 쪽에서 확인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한정숙 씨 건은 재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서명 위조가 확인됐고 실제 자금 이체의 주체도 따로 밝혀졌습니다. 공식 통보는 오늘 오후에 드릴 예정입니다. 한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정식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정숙은 전화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교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가방도 아직 메고 있었습니다. 병실 입구에 서서 엄마를 봤습니다. 한정숙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한정숙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준호가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정숙은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준호의 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정숙이 낮게 물었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래. 다음 날 오후 강태준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비서도 없었고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한정숙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한정숙은 그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알았어야 했는데 몰랐습니다. 알았어야 했는데 외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의 굽은 등을 바라봤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가 이 나라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이 병실 침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준호는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바둑 계속 둬라. 넌 계속 둬야 해. 준호는 잠시 강태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그 대국. 그날 강태준을 이긴 상대.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훗날 어떻게 됐는지. 강태준은 복도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안 한정숙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된 거야? 다 말해줘. 준호는 잠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수로 이겼어. 한정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그랬잖아. 이 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나 그 수 계속 연습했어. 한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녀가 준호에게 바둑을 가르치면서 한 번쯤 꺼냈던 말이었습니다. 농담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혼자 오래.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한정숙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습니다. 그래,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준호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한정숙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